아우는 걸으면서 말을 이었다. 나고야에서 치러진 장례식에 갔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내 몸의 한 부분이 죽어 돌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어.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때 우리 그룹은 사실상 흩어진 상태였어. 다들 어른이 되어 각자 다른 생활에 근거가 생겼고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어. 우린 더 이상 순진무구한 고등학생이 아니었지. 그래도 예전에는 소중한 의미를 지녔던 무언가가 점점 색이 바래고 소멸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건 슬픈 일이야. 그렇게 생긴 발랄한 시대를 같이 지내며 같이 성장했는데 숨을 들이마시자 스크루 배가 타는 듯이 아팠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혀가 부풀어 오르고 꼬여 입안을 꽉 막아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다시 휴대전화에서 비바 라스베가스가 울렸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아우는 그대로 걸어갔다.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잘못 흘러나온 그 멜로디는 한참이나 그의 호주머니 속에서 밝게 울리다가 결국 멈추었다. 렉서스 쇼룸 입구에 이르렀을 때 아우는 커다란 손을 내밀어 스크루의 손을 잡았다. 힘찬 악수였다. 널 만나서 정말 기뻤어. 그는 스크루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말했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하고 힘차게 손을 잡는다. 옛날과 다르지 않았다. 이를 방해해서 미안하다. 스크루는 겨우 입을 댔다. 괜찮아. 그런 건 언젠가 여유가 있을 때 또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어. 해야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나고야에 올 일 있으면 미리 연락해줘. 연락할게. 곧 다시 만나게 되겠지. 그런데 옛날에 시로가 자주 쳤던 피아노 곡 기억해? 프란츠 리스트의 르 말디페이라는 5, 6분 정도의 조용한 곡인데 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멜로디를 들으면 기억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곡명만으로는 모르겠어. 난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그게 뭐 어쨌는데? 아니 그냥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어. 렉서스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지? 아우는 웃었다. 자주 듣는 말인데 의미는 애당초 없어. 그냥 만든 말이야. 뉴욕의 광고 회사가 토요타의 의뢰를 받아 만들어냈지. 아주 고급스럽고 의미가 깊은 듯한 울림이 좋은 말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야. 참 묘한 세상이야. 한편에서는 부지런히 철도역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거액을 받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으니 그걸 일반적으로 산업의 세련화라고 하지. 시대의 흐름이야. 아우는 얼굴에 큰 웃음을 피워냈다. 우리 서로 그 흐름에 뒤지지 말자.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아우는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며 쇼룸 안으로 들어갔다. 아우와는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스크루는 생각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16년 만에 재회하는 옛 친구에게는 분명 짧았을지도 모른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스크루는 둘 사이에 나누어야 할 소중한 것이 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다음 스크루는 택시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서 6년 전에 신문기사 축소판을 청구했다. 다음 날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스크루는 아카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은 렉서스 쇼룸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겉면을 유리로 덮은 초현대식 빌딩의 8층 절반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유명한 독일 제약회사의 사무실이었다. 스크루는 어제와 같은 짙은 색감의 양복을 입고 사라가 선물한 블루 넥타이를 맸다. 입구에는 비욘드라는 참신한 디자인의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다. 사무실은 열린 느낌으로 밝고 깨끗했다. 리셉션 벽에는 원색을 마음껏 구사한 커다란 추상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심하게 난해한 그림은 아니었다. 그것 말고는 아름다운 장식은 없었다. 꽃도 없고 꽃병도 없었다.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입구만 봐서는
상상도 안 가게 되어 있었다. 머리카락의 바깥쪽으로 산뜻하게 웨이브를 넣은 20대 초반의 여자가 리셉션 데스크에서 그를 맞이했다. 옅은 푸른색 반소매 원피스에 진주 브로치를 달았다.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풍족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귀하게 자란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스크루의 명함을 받아들고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커다란 개의 부드러운 곳곳을 누르듯이 손짓으로 살짝 내선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고 다부진 몸매의 여자가 나타났다. 나이는 대충 40대 중반, 어깨가 넓은 어두운 색깔의 정장을 입고 굽이 두꺼운 검은색 펌프스를 신었다. 어색할 정도로 이목구비의 어떤 결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짧게 커트한 머리에 강인해 보이는 턱, 한눈에 유능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때로 세상에는 무슨 일을 시켜도 잘 해낼 것 같은 중년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여배우라면 노련한 간호부장의 고급 유곽의 여주인 역을 맡았을 것이다. 그녀는 스크루가 내민 명함을 보고 살며시 우부심 섞인 표정을 지었다. 도쿄의 철도회사 시설부 건축과장 대리가 나고야의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세미나 대표에게 도대체 무슨 볼일이 있을까? 그것도 약속도 잡지 않고. 그러나 그녀는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잠시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최소한의 미소를 머금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스크류에게 의자를 권하고는 나왔던 문으로 다시 들어갔다. 크롬과 하얀 가죽이 어우러진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단순한 의자였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온기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가느다란 비가 내리는 백야처럼 스크루는 그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그동안 젊은 여자는 데스크에 놓인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을 했다. 때론 스크루 쪽으로 눈길을 던지고 격려의 뜻을 담은 미소를 보냈다. 렉서스 리셉션 데스크 아가씨와 마찬가지로 나고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타입의 여성이었다. 잘 정돈된 얼굴에 몸가짐이 예쁘다. 호감이 간다. 머리카락은 늘 깨끗하게 컬을 넣고 있다. 이런 여자들은 돈이 좀 드는 사립여대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고 졸업해서는 그 지역 회사에 취직하여 리셉션 데스크 담당이나 비서 일을 한다. 거기서 몇 년을 근무하고 한 해에 한 번 정도 여자친구들과 파리 여행을 하고 쇼핑을 한다. 미래가 밝은 남자 사원을 찾아 또는 선을 봐서 결혼한 다음 축복 속에 퇴직한다. 그 다음은 자식을 유명 사립학교에 넣기 위해 열성을 다한다. 스크루는 의자에 앉아 그런 여자의 일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5분 정도 후에 중년 비서가 돌아와서는 스크루를 아까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아까보다 한 눈금 정도 더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거기에는 약속도 잡지 않고 보수를 만나러 온 상대에 대한 경우와 친밀감이 배어 있었다. 아마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앞장서서 복도로 걸어가는 그녀의 보폭은 넓고 그 발소리는 성실한 대장장이가 이른 아침에 내는 소리처럼 딱딱하고 분명했다. 복도에는 두꺼운 불투명 유리로 된 문이 몇 개 들어섰는데 안에서 말소리를 비롯한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전화벨이 끝없이 울려 퍼지고 문이 쉴 틈 없이 달렸다. 닫히는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큰 소리로 외쳐대는 스크루의 책장에 비하면 이건 별천지였다. 아카의 사무실은 회사 전체 규모로 볼 때 의외라고 할 정도로 아담했다. 역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책상이었고 자그마한 소파 세트와 목재 캐비닛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브제 같은 스테인레스 스틸 데스크 조명과 매킨토시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캐비닛 위에는 뱅 앤드 올룹슨 오디오 세트가 있었고 벽에는 역시 원색을 마음껏 구사한 커다란 추상화가 걸렸다.
립셉션에 걸린 것과 같은 작가의 작품인 듯했다. 창은 넓고 큰 길에 면했지만 소음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초여름 햇살이 방바닥에 깔린 무지 카페 뒤로 떨어졌고 품이 있는 바지런한 햇살이었다. 방은 단순하고 통일감이 있었다. 잡다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가구 하나하나와 기구는 고급스러웠지만 렉서스 쇼룸이 윤택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데 반해 모든 것이 겸손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설정되어 있었다. 돈을 들인 익명성, 그것이 이 사무실의 기본적인 콘셉트인 것 같았다. 아까는 책상에서 일어나 스크루를 맞이했다. 20살 시절에 비해 겉모습이 많이 변했다. 키는 옛날과 변함없이 160cm에 못 미쳤지만 머리가 눈에 띌 만큼 옅어졌다. 원래가 가느다란 머리카락이었지만 그게 더 가늘어지고 이마가 드러나면서 머리꼬리 뚜렷이 보였다. 줄어든 머리카락을 보완이라도 하려는 듯 구렛나루에서 턱까지 수염을 길렀다. 엷은 머리에 비해 새까만 수염이 눈에 띄는 대비를 이루었다. 가로로 가느다란 금속 태안경은 아래 위로 긴 계란형 얼굴에 잘 어울렸다. 몸은 변함없이 가늘고 군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가느다란 핀 스트라이프 무늬 하얀 셔츠에 갈색 니트 타이, 셔츠 소매는 팔꿈치 언저리까지 접어 올렸다. 바지는 크림색 치노 팬츠였고 신발은 부드러운 갈색 가죽 로퍼, 양말은 신지 않았다. 간편하면서도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시사한다. 아침부터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스크루는 먼저 사과했다. 그러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을지도 몰라서. 설마. 아카는 그렇게 말하고 손을 내밀어 스크루와 악수를 했다. 아우와는 달리 작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잡는 스타일도 얌전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음이 담겼다.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약수가 아니고 내가 만나자고 하는데 왜 싫다고 하겠어? 언제든 대환영이야. 일이 바쁘지 않아? 물론 일은 바빠. 그렇지만 이곳은 내 회사이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 내 재량으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 시간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내 자유야. 물론 마지막에는 앞뒤를 맞추어야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시간의 총량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만일 지금 바쁘면 그쪽 일정에 맞춰 다시 와도 돼. 시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스크루는 2인용 검은 가죽 소파에 앉고 아카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타원형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는 묵직해 보이는 유리 재떨이가 있었다. 아카는 스크루의 명함을 다시 집어들고 자세히 점검이라도 하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지그시 바라보았다. 과연 그랬구나. 다잡기 스크루는 바라는 대로 역을 만드는 건가? 그런다고 말하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역을 새로 지을 기회는 많지 않아. 도심지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는 힘드니까. 하는 일은 대부분 기존 역을 개보수하는 거야. 장애인 시설, 화장실 다기능화, 스크린 도어 설치, 구내 점포 증설, 다른 회사의 선로와 승차 조정. 역의 사회적 기능이 바뀌니까 해야 할 일도 꽤 많아. 아무튼 역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네. 그런 셈이지. 결혼은 했어? 아직 독신이야. 아카는 다리를 꼬고 치노 팬츠 자락에 붙은 실밥을 손으로 털어냈다. 난 한 번 결혼했어. 27살 때. 그렇지만 1년 반 만에 이혼했어. 그 후로 혼자야. 독신이 편하고 좋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너도 그런 주의인가?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해. 시간은 오히려 남아돌 정도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상대를 아직 못 만났을 뿐이야.
그는 사라를 떠올렸다. 그녀라면 혹시 마음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스크루는 아직 사라에 대해 잘 모른다. 그녀는 스크루를 잘 모를 것이다. 그녀도 스크루를 잘 모를 것이다. 서로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 보니 사업이 아주 잘 되는 모양이야. 스크루는 말하면서 다담하고 산뜻한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10대 시절 아우와 아카와 스크루는 서로를 야, 이 녀석 등으로 부르며 친밀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얼굴을 마주하고 보니 그 시절이 이미 끝났음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아우와 아카는 스크루에게 어이 너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내뱉었지만 스크루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없었다. 스스럼없이 그들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이미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었다. 현재로서는 잘 되어가는 편이야. 아카는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우리 회사가 어떤 데인지는 좀 알아? 대충은 알지. 인터넷에 나온 내용이 맞다면. 아카는 웃었다. 거짓은 없어. 그대로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 나와 있지. 그건 이 속에만 있거든. 아카는 손가락 끝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톡톡 쳤다. 셰프와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한 건 레시피에 적지 않아.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를 교육하고 육성하는 것. 그것이 이 회사의 주요 업무라고 이해했는데. 맞는 말이야. 우리는 신입사원을 교육하고 중견사원을 재교육해. 그런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지. 고객의 요청에 맞춰 새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문가답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기업은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어. 사원 교육 아웃소싱이군. 말 그대로야. 모든 게 내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된 사업이야. 만화에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 머리 위에 전구 하나가 팟 켜지는 그림. 바로 그거야. 창업. 자금은 잘 아는 대출업체 사장이 나를 믿고 투자해줬어. 우연히 그런 뒷받침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지. 그런데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아카는 웃었다.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야. 대학을 나와 대형은행에 들어갔지만 일이 재미없었어. 위에는 진짜로 무능한 놈들 뿐이었고 눈앞에 있는 일밖에 생각이 없고 자기 한몸 지키기 급급해서 미래를 보려 하지 않았지. 일본 최고 은행이 이 지경이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흑이라고 생각을 했어. 3년을 참고 일했지만 조금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았어. 점점 나빠졌을 정도야. 그래서 대부업체로 옮겼지. 거기 사장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해서 그쪽으로 오지 않겠냐고 손짓해 주었던 거야. 여러 가지 일들을 은행보다 자유스럽게 할 수 있었고 일 자체도 재미있었어. 그러나 역시 위에 있는 놈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2년 좀 더 있다가 사표를 냈지. 아카는 호주머니에서 빨간 말보로 담배를 꺼냈다. 피워도 돼? 물론 괜찮아. 아카는 담배를 물고 작은 금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눈을 가늘게 뜨고 연기를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뿜었다. 끊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잘 안 돼. 담배를 안 피우면 일이 안 되거든. 금연해 본 경험 있어? 스크루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아카는 말을 이어갔다. 아무래도 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건 체질이 아닌 모양이야.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나도 대학을 나와 취직할 때까지 내 생각이 그런 걸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정말 그랬던 거야. 별것도 아닌 지들한테 말도 안 되는 지지를 받으면 꼭지가 돌아버려 뚝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런 인간은 회사 생활을 못해.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지. 그러면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아카는 일단 말을 중단하고 먼 기억을 더듬듯이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보라색 연기를 바라보았다. 회사 생활을 통해 배운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대부분의 인간은 남에게 명령을 받고 그걸 따르는 일에 특별히 저항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명령을 받는데 기쁨마저 느끼지. 물론 불평불만이야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야. 그건 습관적으로 투덜대는 것뿐이야. 자신의 머리로 뭔가를 생각하라. 책임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면 그냥 혼란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을 비즈니스 포인트로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거지. 간단한 일이야, 알겠어? 스크루는 입을 다문 채였다. 의견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리스트로 작성했지. 그리고 그 리스트를 기반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계통적으로 움직이는 인재를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드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어. 고안했다고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여기저기 끌어모으는 거야. 신입사원 때 받은 연수가 많은 도움이 됐어. 거기에 종교적 컬트나 자기계발 세미나의 수법을 가미했지.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같은 계통의 비즈니스 업무 내용도 연구했어. 심리학 책도 많이 읽었고 나치 친위대, 미국 해병대의 신병교육 매뉴얼 등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고 회사를 그만둔 지 반년. 나는 오직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몰두했어. 뭔가 한 가지 테마에 집중해서 일하는 건 옛날부터 잘했으니까. 게다가 머리도 좋고. 아카는 빙긋 웃었다. 고마워. 내 입으로 거기까지 말하지 못하지. 그는 담배를 다시 한 모금 빨아들이고 재떨이에 재를 털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스크루를 바라보았다. 종교 컬트나 자기계발 세미나의 목적은 대체로 자금 확보에 있어. 그 때문에 아주 거친 세뇌 작업이 이루어지지. 우린 그런 짓 안 해. 그런 수상쩍은 짓은 절대로 인류 기업에게는 통하지 않아. 땀을 뻘뻘 흘리는 특공훈련 방식도 안 돼. 일시적으로 눈에 확 띄는 효과를 내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해. 철저히 단련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어디까지나 과학적이고 실천적이고 세련되어야만 해. 사회적 상식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해. 또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지속되어야 하고. 우리의 목표는 무슨 좀비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야. 회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면서도 나는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마인드를 품을 수 있는 요원을 육성하는 거야. 꽤 시니컬한 세계관이네. 스크루는 그렇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연수를 받는 사람은 모두 순순히 원하는 대로 단련되지는 않을 텐데. 물론이지. 우리 프로그램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그런 종류는 두 종류로 나뉘어. 하나는 반사회적인 인간이야. 영어로 말하면 아웃캐스트. 이 녀석들은 뭐가 어찌됐든 건설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 혹은 단체의 규율에 따르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 착자들을 상대해봐야 시간만 버려. 그냥 치워달라고 할 뿐이지. 다른 하나는 정말로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부류야. 이 작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이 작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쓸데없이 만지작거리지 않는 게 좋아. 어떤 시스템에서도 그런 선택받은 존재가 필요해. 순조롭게만 지낸다면 그런 인간은 언젠가는 지도적인 입장에 설 거야. 그러나 두 가지 그룹 중간에는 위에서 명령을 받아 뜻대로 행동하는 층이 있고 그들의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해. 내 추산으로는 전체의 약 8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 요컨대 85%를 발판으로 삼아 사업을 펼치는 셈이지. 그리고 사업은 생각대로 잘 흘러가고. 아카는 고개를 끄덕였다.